그래서 교재는 426쪽 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닥터 스킨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네요. 73에 닥터 스킨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네. 자, 그러면은 426쪽에 25번의 평가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한번 봅시다. 예적금 현황을 조회해서 6월 말 은행별 예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적금 현황에서도 문제를 자주 내죠. 그러니까 예적금 현황이 이게 정답을 우리가 잘 찾으려면은 거래처 우리 그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계정 과목에서 거래처 코드를 누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락하면 이 예적금 현황이 달라져 버리죠. 자, 그래서 예적금 현황 가가지고 6하고 엔터 친 다음에 잔액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당좌가 53800 맞았고, 국민은행 보통이 407인데 여기 408이라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은요. 지급보험 현황을 조회하라. 네, 지급보험 현황은 우리가 지급보험이 만기가 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을 때 그 지급보험의 만기 처리를 자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급보험 현황이 달라졌겠죠. 자, 지급보험 현황을 클릭하고 25년의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보험의 미결제액은 얼마냐? 예, 결제된 거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만기를 25년으로 입력합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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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치면은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여기 만기별이라는 탭에서 이렇게 입력하고, 예, 밑에서는 그냥 엔터를 계속 치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구분해서 결제가 일어난 거 1100만 원짜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제 처리했던 것입니다. 설화수가 발행한 1100만 원 지급업이 만기되어서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 뺀 요 두 개가 미결제한 거예요. 예, 밑에 보시면 미결제 1110만 원. 그래서 답안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1110000 요 이 숫자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1110000. 예, 구분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어,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27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이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예,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청기 신고해서 엔터 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수집은 고정자산 매입의 11번 난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11번 난의 금액이다. 그러면 이거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00만 원이에요. 2000000.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라 하는 문제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바로 밑에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하셔가지고, 이기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되겠죠. 7월부터 9월. 정기에서 엔터 하신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냐 했으니까 매출의 전자의 공급가액 이걸 답안으로 입력해야죠. 2억 원이네요. 네, 그 다음에 29번은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닫고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밑에 있는 거죠. 자, 계산서 합계표 2기 예정 기간이 똑같아요. 7월부터 9월로 엔터 엔터. 매입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입이면 밑에죠. 예, 매입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니까 밑에 합계에서 찾아야 돼요. 전자만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53만 원 이걸 답으로 입력해야죠. 가끔 물어볼 때 매입 계산서의 전자의 합계 공급가액 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매입 계산서의 그냥 공급가액 합계는 얼마냐 할 때는 전자와 전자 외가 모두 더해져 있는 요게 답이 돼야 되죠. 예. 전자만 물어봤는지 그냥 합계를 물어봤는지 잘 판단하셔야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이 33만 원이 아니고 53만 원이 답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30번은 고정자산 등록을 조회하라 하는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지시를 받은 게 있었죠. 자, 고정자산 등록 하셔가지고 240번 소프트웨어 자산명 오피스 365의 당기 상각 범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엔터를 쭉 치시면은 소프트웨어라고 나옵니다. 당기 19번에 단기 삼각 범위라 그랬습니다. 여기 19번에 있는 단기 삼각 범위액 이걸 답안에 입력하셔야 돼요. 166, 666.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소프트웨어 오피스 365 정액법으로 우리가 자산 등록, 고정자산 등록했었죠. 예. 자, 이렇게 30번까지 해결을 했고, 이제 31번과 3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은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죠. 네, 재무상태표. 그런데 이제 유동비율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오고, 결론은 뒤에서 물어봅니다. 전기의 유동비율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예, 전기의 유동비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열어가지고요. 12월에서 엔터를 한 다음에 전기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유동비율 공식 박스에 알려줬죠.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마우스로 유동자산 어딘가요? 이 자리죠? 4억 5,678만 원. 여기에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입력이 안 돼요. 자, 1번 셀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이렇게 하고 라인 삭제 하나 눌러주세요. 인증 지워주고 나누기 여기 클릭해 주시고 유동부채로 내려가서 데이터를 이렇게 내리면 유동부채로 갈 수가 있죠. 유동부채 자산총계 바로 밑에 유동부채 있어요. 여기도. 자, 7,200만 원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리고 나서 곱하기로 부호를 바꾼 다음에 100 입력하죠. 엔터 칩니다. 그러면 밑에 결과값이라고 나와 있죠. 634% 보기에서 3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찾아내고요.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3번을 클릭하면 되죠. 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손익계산서를 열고요. 12월로 작성을 하고 나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뒷부분에 있어요. 주식회사 닥터스캔의 전기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단기 거 가지고 질문하지를 않고 맨 뒤에 우리 31번, 32번이 계속적으로 전기 거로 질문을 하고 있다. 네. 자, 공식 여기 나와 있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전기분이니까 네, 오른쪽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 밑에 영업이익이 있죠. 네,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그러면 3,980만 원이 1번 셀에 입력이 됐죠. 자, 기호를 나누기로 바꾼 다음에 매출액은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매출액 2548000 이거죠.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꾸고 100, 그리고 엔터를 치고 결과값 15% 종료하시고 15를 답으로 클릭해 주시죠. 1번이 답이다. 네, 73회의 실무 수행 이렇게 해 봤을 때, 이 평가 문제에 대한 질문은 회차에 따라서 뭐 큰 차이가 없죠. 두루두루 물어봅니다. 두루두루. 합계전액수함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고정자산 등록한 건이 있으면 고정자산 등록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고, 또 영수증 그 수취 명세서 작성에 관한 건이 있으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건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뭐 장부 이것저것 거래처 원장, 예적금 현황, 지급보험 현황, 받으러옴 현황 등등 두루두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문제는 앞에 수행을 잘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끔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숙달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도록. 자, 이제 74회 기출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4회 기출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69회부터 했으니까 69, 70, 71, 72, 73, 74. 지난해의 6번째 시험이니까 지난해 한 여름쯤에 출제했던 문제 같아요. 74회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론 문제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유하고 있는 주식회사항공의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는 잘 알고 계시죠? 1번. 영업외 수익은 배당금 수익, 임대료, 접대비 등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1번 맞았을까요?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영업외 수익이 아닌 건 무엇입니까? 네, 접대비가 아닙니다.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죠. 자, 배당금 영업외 수익 맞습니다. 자, 임대료. 왜 임대료가 주식회사 한공에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보느냐? 앞에 주식회사 한공이 무엇을 영위하는 회사인지를 앞에서 설명했죠. 예. 주식회사 한공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그러니까 도매업만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영업외 수익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할 때 그 회사가 무엇을 영위하는 회사인가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을 뭐 임대료가 영업수익, 즉 영업의 수익이 아닌 회사도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도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도매업도 하고 임대업도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영업이에요. 영업수익이에요. 영업수익. 하지만 도매업만 영위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때 이 회사의 임대료는 영업외 수익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급여, 통신비 등을 포함하죠.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죠.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로 계산하죠. 네. 다음 2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면은 미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그 방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그다음에 판매관리비까지 뺀 게 영업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매출액도 아니고 매출 원가도 아니고 판매관리비도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예, 1번 본사의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니까 영향을 미치고, 2번 영업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핸드폰에 대한 통신비 판매관리비니까 영향을 미치고, 단기 대여금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답은 3번이네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하지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그러면 4번 본사 직원의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 자, 여기 1번과 2번이 말이죠. 전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또 손익계산서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음 3번 보시면은 주식회사 한공의 특허권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25년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랬어요. 자, 무형자산 상각비. 자, 특허권은 25년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했고요. 특허를 등록하는데 2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정했고요. 내용 연수는 5년, 특허권의 취득 부대 비용이 10만 원 지출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무시해야 됩니까? 포함시켜야죠. 예. 우리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부분 다 포함합니다. 네. 딱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예외로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게 단기 매매 증권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자, 그러면 210만 원이 취득원가입니다. 21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년치 무형자산 상각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40만 원에 5, 20, 42만 원 아닐까요? 네. 답은 4번. 무형자산 상각비. 정해법이니까 나누기 5 하면 돼. 여러분이 취득원가를 200만 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210으로.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과 같은 결산회계 처리 누락이 25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손익계산서 문제 많이 냈네요. 1, 2, 4번이 다 손익계산서 문제. 자, 무엇을 누락했는지, 이것이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면 됩니다. 자, 네모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25년 11월 1일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1,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연이율 3%로 가입을 했어요. 월할 하라는 거고, 이것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답니다. 자,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경과된 것을 우리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를 하기 때문에 경과된 이자를 반영해주는 그 결산 수정분계를 12월 31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누락시켰어요. 이걸 우리는 비용의 예상이라, 아니요, 죄송합니다.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죠. 예. 수익의 예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겠죠.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 과소라고 한 게 일단 맞아요. 과대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수익을 예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2번과 4번이 이 답의 후보가 되는 거죠. 네.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이제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월할로 연이율 3%에 자, 11월 1일에 가입했으면은 25년도 경과 기간은 두 달이 아니겠어요? 11, 12. 그래서 두 달치 이자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로 여러분이 원금 1,500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두 달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면 월할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월할 계산하는 것이 시험에 이론 문제로 제법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월할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기 돌려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1500. 그래요? 3% 곱하기 두 달 나누기 12달. 75,000원이 나온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2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는요. 하여튼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그리고 결산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결산의 수익의 예상. 수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문제이면서 결산의 수익 예상과도 관련이 있고 이런 문제죠. 다음은 5번 문제 볼까요?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소모품 정리 분계를 냈네요. 소모품 정리 분계. 자, 25년 5월 1일 날 소모품 20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 하였으며 구입한 소모품을 전액 자산 처리했대요.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뭘로 처리했다는 걸까요? 200만 원을 소모품으로 차변에 자산 잡았다 이 말이에요. 5월 1일 날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말은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모품을 자산 잡았다는 말은 개정 과목으로는 소모품이에요. 만약에 소모품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면은 차변에 소모품 B, 비용 발생으로 했다 이 말이고. 자, 5월 1일 날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소모품을 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일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 소모품 미사용액이 45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거예요. 자, 결산일에는 이제 창고를 조사하죠. 재고조사. 그래서 이제 소모품 창고에 가서 보았더니 남아있는 것은 45만 원어치가 재고로 남아있더라. 그러면 200만 원을 자산 잡았는데 이제 이 자산을 45만 원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게 45만 원이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고칩니까? 자,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를 시켜야죠. 소모품을 200만 원 잡았던 것을 45만 원으로 고쳐야 되니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용한 것만큼 자산 감소 시켜야죠. 그래서 200에서 45만 원을 빼면 155만 원인가요? 155만 원. 대변의 소모품 155만 원.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뭐가 와야 될까요? 소모품 B. 사용한 건 비용으로 가야 되니까. 소모품 B 155만 원. 그래서 대변이 소모품 155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그것이 비용으로 대체가 되는 4번이 결산 수정 때 해야 되는 분계다 이겁니다. 결산 시 회계 처리. 결산 문제가 꼭 실무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론에도 나온다 이겁니다. 앞에 지금 우리 4번도 이게 사실 결산 문제예요.
4번도. 비용의 수익의 예상. 네, 5번은 소모품 정리 결산. 네.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네. 다음은 6번. 예, 이것도 결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74회 2로는 출제자가 결산과 관련된 이론 문제를 참 많이 냈고 손익계산서 쪽으로 이 문제를 많이 냈다. 예, 수익과 비용 관련해서. 자, 6번 보시면 다음 결산 정리 사항 중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거래는 뭐냐? 네. 자, 여러분 비용의 이연이다, 수익의 이연이다. 또는 비용의 예상이다, 수익의 예상이다. 이 표현, 네, 잘 기억해 둬야 6번과 같은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비용의 예상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기출문제 앞에 73, 72, 7, 70에 71에 이렇게 하면서 자, 비용의 예상에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은 미자 돌림의 미자 돌림의 미지급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비용을 이연시킬 때는요. 미자가 아니고 비용을 선지급했다 해서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아가지고 차기로 가지고 가요. 아이고. 네, 선급 비용. 자, 비용에 이연하면은 무조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오게 되는 형태의 분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에서 미자로 시작되는 설명을 한 거는 다 답이 아니에요. 네, 미자는 예상이에요. 예상. 비용의 예상, 미지급 비용, 수익의 예상, 미수 수익. 예. 그러니까 예상을 할 때는 미수분 또는 미지급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연을 할 때는 선자 돌림이에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예?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공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연 밑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러면 선자로 설명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왜 3번은 아니냐? 이자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데 이자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수익의 이연입니다. 이자 수익 선수분을 계산하는 것은 수익의 이연. 자, 2번은 보험료죠. 보험료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보험료 선급분을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비용의 이연이에요. 네, 비용의 이연.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분계를 쓴다면 차변이 선급 비용, 대변이 보험료 이런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 5, 6번이 모두 결산 수정 분계와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소모품 정리, 비용의 이연, 또 수익의 예상. 4, 5, 6번이 답은. 네, 다음은 이제 7번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6번을 여러분 답을 찾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수익이라고 한 것은 제껴야 돼요. 1번,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설명이 수익으로 설명했잖아요.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을 설명한 건 2번의 보험료, 4번의 이자 비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연을 할 때는 선급이다 또는 선수다 해서 비용은 선급 비용, 수익이면 선수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가지고 이연을 시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은 그럼 뭐예요? 비용의 예상이에요. 비용의 예상. 4번은 비용의 예상. 2번은 비용의 이연. 예. 다음에 7번을 가보시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항공은 25년 3월 10일 서울에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답니다. 네. 대여금 돈 빌려주는 거죠? 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죠. 이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는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단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110만 원이 있다. 예, 우리 보고 조회할지 뭐 이론이니까 조회하는 문제를 안 내겠죠. 자, 대손 충당금 11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손이 발생한 게 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의 차변에 대손 충당금에서 정리는 110만 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죠? 190만 원 부족하죠. 190만 원을 비용 처리해야 돼. 네, 190만 원.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인가는 190만 원이다. 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대여금은 300만 원인데 충당금에서 상계할 것은 1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때 나머지 금액은 190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뭐냐?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2번 문제 우리가 풀 때 보기 3번에 단기 대여금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보기 있었죠. 그때 우리가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 대여금에 해당되는 대손 처리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돼요. 네. 그래서 7번의 답을 찾아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190만 원 4번이 됩니다. 자,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때는 언제냐? 대여금이 아니고 외상매출금. 네. 매출 채권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을 오버해서 대손이 발생한 것을 비용 처리할 때는 그때는 대손상각비. 그거는 판매 관리비죠. 그러나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든 장기 대여금이든 대여금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문제 7문제가 주로 결산 분계와 관련해서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손익 관련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예, 그랬어요. 재무 상태 관련해서는 3번 하나밖에 안 냈네. 예, 자산의 취득원가 관련해 가지고 무형자산. 그러니까 3번도 결국에 무형자산 상각비 계산하는 거니까 이것도 손익계산서 문제나 마찬가지. 손익계산서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냈구나.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하는 사람. 잘못 설명하는 사람 찾아볼까요? 첫 번째 사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맞죠? 두 번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정된 세금이야. 네, 다릅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그랬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죠?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리고 수입하는 자. 담세자는요? 소비하는 자. 소비자가 담세자입니다. 다음에 희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그렇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 납부세액. 그 다음에 성환이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에 해당해. 인적사항을 고려합니까? 소비자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부가세를 차등해서 과세하는 거 아니죠? 부양가족이 몇 명이든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소득이 없는 사람이든 똑같은 공급가액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의 역진성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세 제도를 도입했다 그랬죠. 예,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성한이가 부가가치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사람입니다.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은요. 소득세가 그래요. 이번 지금 5월달 이제 5월도 얼마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5월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예. 저같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네. 5월달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사업소득, 학원 운영에서 벌어들인 소득, 예. 또 이렇게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강사료 받은 거 그것도 또 수입으로 잡고 제가 또 은행에 예금해 가지고 이자 받았으면 이자 소득 또 수익으로 잡고 또 제가 나이를 먹어 가지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금 소득 또 소득으로 잡고 예. 그런 예,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한다 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그러죠.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하면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예, 이런 것을 모두 합산해 가지고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근로소득 하나만 있으면 연말정산 2월 달에 하고 더 이상 신고할 것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기도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애플사로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배당금을 받게 됐다. 배당 소득이 발생했네요. 또 미국의 어떤 은행에다가 저축해 가지고 외국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 예, 그러면 또 이자 소득이 발생했네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세금을 뗐지만 한국에서는 세금을 떼질 않았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근로소득에다 다 합산해 가지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으므로 그런 분들은 이번에 5월 달에 또 신고 대상이 되죠. 합산해 가지고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근로소득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금융소득들, 예, 국내 은행이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이자를 받으면 다 원천징수를 은행에서 국내에서 한번 하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의 이자가 넘지 않는 한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투자를 했을 때는 원천 징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합산해 가지고 예, 한 번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에 그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이런 곳이 지금 5월 달이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아마 직원들도 그래서 한 3, 4월 달에 많이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어요. 네. 가나 다라 중에 과세 거래 찾아보겠습니다.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유상으로 처분했습니다. 예, 과세죠.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네. 세금을 자산으로 물납했다 했을 때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세 물납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예, 조세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한 것은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가세가 없습니다. 4번 상표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자 상표권
하면은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예. 무형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가 된다. 예, 그랬죠? 이거 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답안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상표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은 과세가 아니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아요.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합니다. 재화의 무상 공급. 그러나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상표권,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요, 무형자산을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자, 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과세가 되죠. 그리고 유상이니까, 예, 유상이니까 과세죠. 그다음에 라번,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다. 예, 담보는 공급이 아니죠. 그래서 과세 거래는 가와 다가 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는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를 토대로 25년 제2기 애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됐습니다.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어떤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다. 그렇죠? 네. 자, 보니까 매출세액은 여기가 매출세액입니다. 자,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세금계산서 수치분 요 두 개가 매입인데요. 자, 매출세액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공급가액이 600만 원인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러면 여기서 세액은 얼마일까요? 6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세액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치분 공급가액 120만 원 과세 매입이랍니다. 51번 과세 매입에 공급가액 120이면 부가세는 12만 원이죠. 매입세액 12만 원.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인데 공급가액 100만 원 가로 열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2000cc 수리비. 예. 자, 업무용 승용차 1000cc 초과 승용차 수리비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불공이에요. 불공. 그러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0만 원 마이너스 12만 원. 48만 원이다. 답이 2번에 있네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네, 74회 이론 문제. 결산 쪽에서 문제를 많이 냈구나.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실무 수행은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실무 수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10분만 쉬겠습니다.